새벽 5시 김복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28회를 함께한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는 게 습관이었다. 단칸방 구석에서 들려오는 딸 서진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복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또 꿈을 꿨구나. 복래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쳤다. 똑같은 꿈이었다. 20해 전 그 남자가 집을 나가던 날의 꿈. 등 뒤로 던진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복래야, 미안해. 난 이제 다른 여자하고 살 거야.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재봉틀 앞으로 걸어가며 복래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지금은 오늘 납품할 교복 단추 구멍 20개가 더 중요했다. 시장에서 받아온 부자재들도 정리해야 하고 서진이 직장에서 돌아오기 전에는 저녁상도 차려야 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진이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다. 28배 딸이지만 복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특히나 잠에서 깬 모습은 더욱 그랬다. 응, 일찍 끝내야지. 오늘 시장에서 생선도 받아와야 하고. 제가 퇴근길에 들러서 가져올게요. 엄마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진은 따뜻한 딸이었다. 복래가 홀로 키우느라 고생했던 만큼 딸도 일찍 철이 들어 엄마를 도왔다. 둘이 살기에는 좁디 좁은 이 방이지만 서로가 있어 따뜻했다. 오전 10시쯤 복래는 재봉틀을 멈추고 목을 좌우로 돌렸다. 어깨가 뻐근했다.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복래는 고개를 들었다. 서진은 출근했고 이웃들이 찾아올 시간도 아니었다. 혹시 집주인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이번 달 월세가 사흘 늦었다. 네, 누구세요? 복래야. 나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복래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다. 20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복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복래야, 문 좀 열어줘. 나. 이춘배야. 문고리를 잡은 복래의 손이 덜덜 떨렸다. 20해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었던 남자. 생사조차 모르던 남자가 갑자기 돌아온 것이다. 문을 연 순간 복래는 숨이 막혔다. 기억 속에 건장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앙상한 뼈에 가죽만 남은 채 빈사 상태처럼 보이는 노인이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다. 그러나 그 눈만은 여전했다. 복래를 속이고 배신했던 그 뻔뻔한 눈이었다. 복래야. 내가 간이 다 망가졌어. 말기야. 의사가 몇 달 못 산다고 했어. 이춘배는 문턱에서 비틀거렸다. 복래가 얼른 부축하려다가 손을 거두었다. 이 남자를 위해 울었던 눈물, 이 남자를 기다리며 보낸 밤들, 이 남자의 아이를 홀로 키우며 견딘 세월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복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날 좀 살려줘.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너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이춘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남자가 바닥에서 기어가며 매달렸다. 하지만 복래의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끓어올랐다. 20해 만에 돌아온 유령. 그 유령은 죽어가는 몸으로 다시 복례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안 돼. 복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다. 무릎 꿇고 있는 춘배를 내려다보며 복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해 만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그거야? 간 달라고? 내가 호구로 보여? 춘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예전 같으면 버럭 소리쳤겠지만 지금의 그는 더 이상 그럴 힘도 없어 보였다. 복례야, 제발.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의사가 그랬어.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그럼 죽어. 당신한테는 새 마누라도 있잖아. 그 여자한테 가서 빌어. 복례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춘배가 문틈에 손을 끼워 막았다. 복례야, 경자도 여기 와 있어. 같이 왔어. 그때 계단에서 굽소리가 들렸다. 복례가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진한 화장에 금목걸이까지 걸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 이경자였다. 언니, 경자는 복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복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20해 전에도 이 여자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하면 다야? 남의 남편 뺏어가고 미안하다고? 복례의 목소리에는 20해 동안 쌓인 한이 담겨 있었다. 그 한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언니 춘배 오빠가 정말 위험해요. 병원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제가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자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하지만 복례는 그 눈물에 속지 않았다.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을 사랑했다면 왜 이제 와서 전처에게 구걸하러 왔을까? 그럼 다른 사람 간을 구하세요. 세상에 나 하나뿐인가요? 언니. 혈액형이. 춘배 오빠는 AB형인데 드물어서. 그건 당신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복례는 단호했다. 춘배가 바닥에 엎드려 복례의 치마폭을 붙잡았다. 복례야, 서진이 생각해서라도. 서진이가 알면 뭐라고 하겠어. 아빠를 살릴 수 있었는데 엄마가 거절했다고 하면. 그 순간 복례의 뺨이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서진이 입에 올리지 마. 당신이 서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기저귀 한 번, 우유 한 번 사준 적 있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이를 혼자 키우며 밤새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을 전전했던 날들, 학용품 사줄 돈이 없어 남몰래 눈물 흘렸던 날들이 떠올랐다. 당신은 서진이 아빠가 아니야. 그냥 씨만 뿌리고 간 남자일 뿐이야. 춘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자가 얼른 춘배를 부축하며 일으켰다. 언니 오빠가 이렇게 아픈데 정말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저희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복례가 비웃었다. 그럼 지난 20년 시간을 돌려줄 수 있어요? 내가 홀로 아이 키우며 고생한 그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경자는 말문이 막혔다. 복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왜 내 몸을 칼로 째가면서까지 당신들을 도와줘야 해요? 내가 바보예요. 호구예요. 복례야. 춘배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복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복례는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 춘배와 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복례는 귀를 막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려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지자 복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춘배와 경자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경자가 춘배를 부축하며 걷는 뒷모습이 보였다. 복례는 가슴이 답답해 문을 열고 나갔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례 씨 남편이 돌아왔다면서. 세상에 20년 만에? 그럼 그 사이에 뭐 했던 거야? 들리는 말로는 병에 걸렸다고 하던데. 복례는 고개를 돌려 동네 의원으로 향했다. 문영진을 만나야 했다. 이런 일은 그에게 털어놓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니 형진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복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이대로 두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20해 만에 나타나 무슨 면목으로 도움을 청하는가? 환자가 나가고 형진이 복례를 불렀을 때 복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복례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문영진은 복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의자를 권했다. 복례는 털썩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형진아, 춘배가 돌아왔어. 형진의 손이 멈췄다. 그는 복례와 중학교 동창이었다. 복례가 춘배와 결혼할 때도, 춘배가 바람나서 떠날 때도, 그 후 복례가 혼자 서진이를 키우며 고생할 때도 지켜봐온 사람이었다. 뭐라고? 춘배가? 간이 망가져서 죽어간대. 나한테 간 이식을 해달라고 왔어. 형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복례야, 너 마음은 어때? 마음? 복례가 쓴웃음을 지었다. 마음이 있겠어? 그런 놈한테. 하지만 복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형진은 그것을 눈치챘다. 복례야, 솔직히 말해봐. 너 아직도 그 사람한테 정이 남아있는 거 아냐? 그런 게 아니야. 복례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의원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다. 퇴근길에 엄마를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집에 없어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복례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서진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이었다. 서진아, 복례가 입을 열려다 말았다. 형진이 대신 말했다. 서진아, 내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요? 그 사람이요? 간이 많이 아프시대.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서진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간 달라고 온 거예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다. 미쳤나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아프니까 찾아와서? 그런 후안무치한 인간이 다 있어요? 서진아, 엄마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인간한테 왜 엄마가 희생해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 없이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진이 모를 리 없었다. 형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아, 그래도 내 아버지잖아. 아버지요? 서진이 비웃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고 가나요? 20년 동안 생일 한 번, 안부 한 번 묻지 않는 게 아버지예요? 복례의 가슴이 아팠다. 딸의 마음도 이해되고 죽어가는 춘배의 모습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복례는 형진과 함께 대학병원으로 갔다. 춘배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다. 간병실에 누워있는 춘배는 하루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다. 복례야, 와줘서 고마워. 춘배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옆에 앉아있던 경자가 얼른 일어났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다. 춘배는 말기 간경화 상태였고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복례의 간이 이식에 적합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수술은 위험합니다. 공여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죠. 의사의 말에 복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형진이 복례의 손을 꽉 잡았다. 병실을 나온 복례는 복도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형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복례야,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 그때 복례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다. 28년 전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다. 복례는 홀로 산부인과 응급실에 있었다. 춘배는 술에 취해 들어오지도 않았고 복례는 혼자서 진통을 견뎠다. 그런데 그 밤 복례가 낳은 것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옆 침대에서 홀로 아이를 낳다가 산후출혈로 죽어가던 어린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복례에게 아이를 부탁했다. 언니, 제발 이 아이만 부탁해요. 아이 아빠는 유부남이어서 아이를 인정 안 해요. 제발. 그 여자는 복례의 손에 갓난아기를 안겨주고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복례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서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키웠다. 춘배는 술에 취해 있어서 복례가 낳은 아이인 줄로만 알았다. 그게 바로 서진이었다. 핏줄로는 남이지만 복례에게는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한 아이였다. 형진아, 내가 서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서진이한테는 내가 전부야. 하지만 복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련이 있었다. 춘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미련이었다. 그날 밤 복례는 잠들지 못했다. 서진이가 절대 안 된다며 울먹이는 모습이 떠올랐고 동시에 죽어가는 춘배의 모습도 떠올랐다. 새벽녘 복례는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옳은 것인지 복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서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설마. 엄마가 이식을 해주기로 했어.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복례도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심이었다. 사흘 후 수술이 잡혔다. 그리고 그 전날 밤 복례는 형진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복례야,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형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복례는 형진의 의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받고 있었다. 무슨 말? 춘배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 형진은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뭐가 이상해? 복례야. 춘배가 20년 전에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어. 그것도 심한 상태로. 복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정자증이 뭐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야. 정자가 거의 없거나 활동성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해. 복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서진이는
서진이는 춘배의 친딸이 아니야. 그 순간 복내는 무릎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28년 전 그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산부인과에서 만난 그 어린 여자. 아이 아빠가 유부남이라고 했던 그 말들. 아니야. 아닐 거야. 복내야, 더 이상한 게 있어. 형진의 목소리가 더욱 침울해졌다. 서진이의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AB형이야. 그게 뭐? 춘배도 AB형이고 서진이도 AB형이야. 그런데 너는 O형이잖아. 복내는 숨이 막혔다. 그럼 설마 생물학적으로 O형 엄마와 AB형 아빠 사이에서는 AB형 아이가 나올 수 없어. 하지만 AB형 아빠와 다른 AB형이나 O형, B형 엄마 사이에서는 AB형 아이가 나올 수 있지. 형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복내야, 혹시 서진이 친엄마가 누군지 기억나? 복내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28년 전 그 밤 산후출혈로 죽어간 그 어린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형진아, 혹시 사진이 있을까? 그때 그 여자 사진이. 형진은 고개를 저었다. 28년 전 기록은 다 폐기됐어. 하지만 그때 의원 문이 벌컥 열렸다. 서진이 황급히 들어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서진아, 이 밤에 왜? 그 아저씨, 춘배 아저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대요. 경자 아줌마가 전화했어요. 복내와 형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춘배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경자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언니, 춘배 오빠가 갑자기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간성혼수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루, 이틀 정도. 복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춘배를 바라봤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서진을 보았다. 이 아이가 정말 춘배의 딸이란 말인가? 엄마, 정말 이식 수술 받으실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그때 경자가 다가왔다. 언니, 제가 실은 할 말이 있어요. 뭔 말이요? 경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복내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다. 언니, 춘배 오빠가 사실은 서진이를 찾으러 온 거예요. 뭐라고요? 서진이가 춘배 오빠 친딸이에요. 진짜 친딸. 복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경자는 계속 말했다. 28년 전에 춘배 오빠가 바람 피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그 아이를 언니가 키우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걸?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친구한테 편지를 남겼거든요. 서진이를 복내 씨가 키운다고. 그 친구가 최근에 춘배 오빠를 찾아왔어요. 복내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럼 간 이식은? 춘배 오빠는 처음부터 간 이식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서진이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친딸을. 그때 서진이 다가왔다. 엄마, 무슨 얘기하세요? 복내와 경자는 서진을 바라봤다. 이제 보니 서진의 눈매가 춘배와 닮아 있었다.
코끝도 입술 모양도. 서진아.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28년 동안 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사실은 남편의 외도로 생긴 아이였다니. 형진이 조용히 다가와 복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복례야. 서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복례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진실을 딸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긴급 신호음이 울렸다. 춘배의 상태가 급변한 것이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갔고 복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피로 이어진 진실. 그 진실 앞에서 복례는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서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어깨를 걱정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춘배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하루, 길어야 이틀. 복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서진은 집에 돌려보냈지만 복례 자신은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새벽 5시 복례는 결심했다. 경자씨. 복도 저편에서 졸고 있던 경자가 눈을 떴다. 네, 언니. 이식 수술 하겠어요. 경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복례는 천천히 말했다. 서진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누구 딸인지. 절대.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약속할게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춘배 씨가 살아나든 죽든 상관없이. 경자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다. 복례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았다. 엄마, 위험하면 그만두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서진아. 복례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가? 28년을 함께 살며 쌓은 정이 가짜인가? 서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엄마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그리고 기억해. 엄마는 정말 널 사랑했어. 서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복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수술이 시작됐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선생님, 춘배 환자가 갑자기. 춘배가 수술 중에 심정지를 일으킨 것이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춘배는 그대로 숨을 거뒀다. 간을 받기도 전에 복례의 수술도 중단됐다. 복례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형진이 옆에 앉아 있었다. 복례야, 괜찮아? 춘배는 어떻게 됐어? 형진은 고개를 저었다. 복례야, 춘배가 갔어. 복례는 천장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서진이는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자가 들어왔다. 경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 말이요? 경자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춘배 오빠 생명보험금이 있어요. 수익자가 서진이로 되어 있어요. 복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춘배 오빠가 서진이를 찾은 진짜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5억이에요. 서진이가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춘배 오빠 친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서 복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국 춘배는 마지막까지도 이기적이었던 것이다. 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보험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서진이한테 그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안 돼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돼. 하지만 5억이에요. 서진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서진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경자의 얼굴이 급변했다. 언니, 그럼 그 돈은 제가 당신도 못 받아요. 서진이가 포기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경자의 본성이 드러났다. 언니, 5억이에요. 5억. 경자가 흥분하며 복례를 붙잡으려다가 발을 헛디뎠다. 병실 바닥이 물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경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으악! 경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3일 후 복례는 퇴원했다. 서진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며칠 더 입원해야 했다. 복례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좁디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이제는 더욱 텅 빈 것 같았다. 춘배도 죽고 경자도 의식불명이고 서진이는 병원에 있고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복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모든 게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20년 전의 상처도 며칠 전의 충격도 모든 게. 다음 날 아침 복례는 가방을 챙겼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재봉틀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서진이와 찍은 사진 몇 장. 서진이에게는 쪽지를 남겼다. 서진아, 엄마는 잠시 멀리 다녀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너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복례는 집을 나섰다.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로 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멀리 떠나고 싶었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젯밤의 비로 세상이 깨끗해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형진이었다. 복례야, 어디 가는 거야? 서진이가 깨어났는데 너를 찾고 있어. 복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전화를 받았다. 형진아, 미안해. 나 조금 쉬고 싶어. 복례야, 혼자 있으면 안 돼. 돌아와. 괜찮아. 나 산에 절 하나 알고 있어. 거기서 조금 쉬다 올게. 복례야, 서진이한테 말해줘. 엄마는 금방 돌아온다고. 그리고 그 아이 잘 부탁해. 복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버스가 산길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아름다웠다. 복례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산속 작은 절에 도착한 복례는 스님께 사정을 말하고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형진이 저를 찾아왔다. 복례에게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서진이가 쓴 편지였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이 편지를 써요. 엄마가 누구를 낳았든 누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엄마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복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다. 형진이 조용히 말했다. 복례야, 서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뭐라고? 경자가 의식 잃기 전에 중얼거린 말을 간병인이 들었거든. 서진이한테 들렸어. 그런데도 서진이는 너만 찾고 있어. 복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보험금 일도 서진이가 포기한다고 했어. 자기는 그런 돈 필요 없다고. 복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형진아, 나 집에 갈게. 그날 저녁 복례는 서진이와 다시 만났다. 서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엄마, 서진아, 미안해. 엄마, 저희 이제 정말 괜찮죠? 복례는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에도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걸 씻어내는 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다. 복례와 서진은 좁은 방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진짜 가족이 되어서.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다.